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했는데 아니 보니까 실제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었나 봐요.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도 못한 경우라도 이미 해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했는데 채무 불이행이 아니었어. 나 채무 불이행 한 적 없어. 사실 살펴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냐? 아 그건 아니다죠. 네, 그럼 채무 불이행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해지는 아니더라도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법 조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이미 해지로 된다. 네, 이런 내용이네. 이런 거는 뭐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내가 판단할 수가 없죠. 판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위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객관식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지문 구성은 그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판례들 중에 그것도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옳은 지문도 뭐가 나왔는지, 틀린 지문은 뭘 틀리게 해서 떴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식 공부하면서 1차생들은 당연히 답을 골라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2차생들도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요시 하는지 출제자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 2차생들은 이런 걸 다 답안에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1차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지문을 답만 골라내지 말고, 아, 이거 뭐 15번에 이거 종료된 때 아니지, 3번. 종료된 때지, 이러고 3번. 이렇게 해서 답만 골라내는 게 아니고, 이런 지문들이 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지문, 보기에 뜬 이 지문들이 다 내가 2차 답안에서 써야 될 내용들입니다. 1차는 이렇게 보고 오답만 가려내면 되지만, 2차는 이걸 써야 돼요. 이 논점이 나오면. 이 판례를 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 내용을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하게 적어야 됩니다. 16번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몇 조였죠? 아, 500. 아, 준소비대차 605조. 네, 598조가 소비대차, 605조가 준소비대차. 또 오랜만에 나오면 이렇게 조문이 가물가물해요. 네. 1번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그쵸,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경계랑 똑같습니다. 예, 경계와 동일하지만 또 나오죠. 경계에 있어서는 그쵸. 근데 이제 둘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소멸시키고 성립하는 거는 둘 다 동일해요. 준소비대차나 경계 500조, 준소비대차 605조. 근데 경계는 완전히 그러니까 동의성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채무가 되는 거고, 준소비대차는 연계성이 있다. 동의성이 인정된다. 네, 그런 거고. 준소비대차에 대한 가장 기본 판례 지금 1번으로 지금 낸 거예요. 조건을 이루어.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에는 동의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그러니까 둘 다 기존 채무, 신채무, 기존 채무가 저기 되면은 신채무도 이렇게 되는 거고, 신채무가 이렇게 되면 이게 연계가 되는 거죠. 동의성이 있으니까. 동일성이란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 의사나 계약 성취자면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이거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 있죠? 네, 채권 양도하고 동일하죠. 채권 양도란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 그 기존 그 채권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해제권 등이 그대로 그 채권에 그 존속되어 있는, 부종되어 있는, 동반되어 있는, 속해 있는 그것이 그대로 다 채권의 동일성과 함께 채권과 그대로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 채권량도 그 판례하고 비스무리하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상계에도 있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지금 객관식 지문 1번으로 한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이 2차에서 잘 나올 논점은 아닌데,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항상 상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서 못 다루는 것 뿐입니다. 배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키워드 중심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객관식 지문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정오로 가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는 지문 2번. 준소비대차는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 법조문 내용이죠. 605조. 당사자가 법조문을 역정한테 성립하는 것으로,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 채무와 동의성이 없으면, 동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동의성이 없는 건 경계예요. 그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를 아마 바꿨을 거예요. 신채무의 성질이 반드시 소비대차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비대차에 준해서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비대차가 아니면은 이게 준소비대차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소비대차에 준해서
동일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볼 수 없다. 여기를 바꿔가지고 이게 2번이 틀렸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전세권 내용이죠 이거. 네, 대환에서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라는 이 문구가 이 지금 대환에서도 나오지만 그 전세권에서도 나오죠. 예,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의 요소죠. 네, 전세권 303조 이하에 나오죠. 성립의 요소인데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채권을 뭐 양도함으로써 뭐 이렇게 해서 대신 메꾸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전세금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전세권 판례에서도 항상 나오는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대환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신규 대출하여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 뭔지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알죠? 특별 사정 없는 한 현실적으로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그쵸, 별도의 대출이죠. 기존 거는 상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냥 기존 채무 변제기만 연장한 것 뿐이죠. 이거를 그냥 새로운 대출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준소비대차다. 아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계라고 했어요. 네, 근데 동일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준소비대차다. 대환에 대한 내용 하나 했고요. 그 다음 맞는 겁니다. 4번 준소비대차는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계속 지금 기본 내용 지금 자꾸 앞에서 깔아주면서 나오죠. 네.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소비대차에 준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소비대차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네, 그쵸, 합의를 해야죠. 네, 뭐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닌가요? 준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그 기초가 되는 기준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당사자가 바뀌면 안 된다. 뭐 그 내용입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막 풀어서 쓰니까 막 뭔가 저기 하죠. 17번 진료상 과실. 네. 근데 이런 거는 2차에서는 안 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객관식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거는 지금 보면은 이 2023년도 8월 31일 네, 최근 판례죠. 네, 최근 판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지금 판결 하나를 그냥 그 뚝 떼서 1번, 그다음 다음 문단 2번, 다음 문단 3번. 그래서 판례 원문에서 이제 요런 내용들만 이제 보기에서 걷어내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서 판례 하나를 낸 거예요. 이 최신 판례를 알고 있으면은 뭐 너무 쉽겠지만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민법상의 지식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풀겠죠. 예, 여튼 판례는 다다익선이다. 네, 최신 판례, 전압 판례는 당연히 다 꿰고 해야 되고 반드시 최근에 나온 판례 아니더라도 이 안에 내용들은 어차피 다 기존에 다 있던 판례들 다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중요했던 판례들도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죠. 자,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 당연히 있어야 되죠.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의료행위는 뭐 이렇게 해서 어렵대요. 네, 뭐 판례 내용이죠. 네, 근데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저기 다 막 했네요.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이 어렵다. 그래서 환자 측에서 요 정도만 했으면은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해주자. 이거를 너무 강화해서 너무 어렵게 엄격하게 인정을 하면은 환자들이 이거 입증 못해요. 이거 영원히 입증 못해요. 환자들은 무슨 수술을 받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판례 내용이고요. 이 판례뿐만 아니라 그냥 의료에 관한 판례 보면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막 이렇게 해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뭐 완벽하게 이렇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은 뭐 증명 다 못하죠. 네. 의사들도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의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죠. 네. 뭐 의료 분쟁 보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해당 과실과 이렇게 그친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네, 그렇긴 한데 막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증명했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안 되겠죠. 이러면 의사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물론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이 잘못돼서 환자분의 무슨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환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의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 의사들이 수술 안 하죠. 누가 그 수술을 하겠어요. 그거 만약 잘못되면은 저기 하면은 그래서 다 그 각서 쓰고 다 저기 수술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사의 책임을 그냥 무조건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인정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균형을 찾는 게 법원이 할 일이니까 그런 좋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4번을 살짝 뒷부분을 바꿔서 냈네요.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